이 두 가지 가지고 이 기업가 정신이 완성이 된다 하면은 뭐 굉장히 쉽죠. 그죠? 문제의식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풀려는 자세만 좋으면 된다.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가지게 된 문제의식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대학 졸업을 하고 대부분은 석사, 뭐 서울대 대학원이나 카이스트 과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. 저는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전체 인원의 한 10%는 바로 그 회사로 취직을 하고 나갔어요. 거기에 저는 속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환경도 좋아가지고 그 석사나 박사를 끝나거나 혹은 석사하고 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저희 때는 인기 좋았던 대학이 MIT나 뭐 칼텍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.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이제 대기업으로 임원으로 들어오게 됐죠.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엘리트 코스였었어요. 그리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길을 갔었고. 근데 저는 이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길을 못 간 거죠.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.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뭐 더 빨리 부장되고 더 빨리 임원이 될 수 있겠다.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희망이 산산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. 제가 뭐 나눠드린 뭐 제 나름대로 쓴 그 얘기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. 보통 그때 이제 박사를 따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물론 뭐 해외 회사에서 해외 기업에서 경력들을 좀 쌓고 들어옵니다만은 보통 상무나 이사나 이런 임원으로 내려왔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평사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부장이 되려면 15년, 20년이 걸리던 때예요. 임원이 되려면 최소한 20년 지나야겠죠.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계산 아무리 해봐도. 지금 제 나이에 임원이 된다는 얘기니까. 근데 어떤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됐냐면, 제가 80학번인데, 그때 제가 5년차, 6년차, 그때였으니까 고참 대리 정도 됐을 겁니다. 그 고참 대리면 핵심 인력입니다. 회사에서. 실제 뭐 차장, 부장만 돼도 거의 관리 쪽으로 가고, 정말로 프로그램 짜고, 개발하고, 뭐 이런 것들은 뭐 고참 대리부터 과장, 차장 2급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. 그러니까 핵심 중요한 인력들이죠. 그 시절인데 저보다 학번이 2개 높은 분이 이제 그 박사 따고 해외 기업 경력도 없이 바로 저희 회사로 왔는데 차장으로 오더라고요.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이건 참 아닌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마 대리를 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가 잘못된 건지 지금이 잘못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잘못되고 지금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겁니다. 그때. 그리고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.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.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박사 땄으니까 차장 부장 되는 거 당연하지. 이렇게 제가 제 운명처럼 받아들였으면 아마 제 인생은 뭐 지금쯤 뭐 대우자동차에서 뭐 임원 정도 하고 있으면서 이거 권고사직 받아야 하나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.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걸 굉장히 그 아주 펀더멘털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. 나는 정말 별로 이렇게 혜택 받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혜택 많이 받았겠죠. 근데 이제 그 더 나은 거에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. 그게 대기업에서.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일 수가 없겠다.
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. 정말 10년 뒤에 내가 힘들었을 때 이 회사가 나를 1년 정도 휴가를 줄 수 있을까? 내가 인생의 휴일을 느껴가지고 한 달 정도 쉬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대기업 시스템이 날 받아줄 것인가? 막 그런 질문들을 막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.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정리해버릴 것 같아요.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그렇게 살 인생이라면 내가 왜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 시간을 청춘을 보내야 될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은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였습니다. 무조건 뭐 무작정 나온 건 아니에요. 뭐 제가 거래하던 업체가 있고 또 그 업체에서 수입 장비를 국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자. 그리고 연봉도 지금보다 50% 더 주겠다. 뭐 이런 약속들을 다 하고 뭐 그 정도 밸류는 있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왔겠죠. 그래서 정말 조그만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합니다. 전직을 하는데 그때 조그만 회사에서 제가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인생 공부 다 한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업에서 좋은 사람들하고만 생활했잖아요. 뭐 주위에 뭐 좀 심하게 사기꾼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. 뭐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말 쓰면 뭐 좀 뻥이 좀 심하거나 좀 거짓말 좀 할 거나 뭐 이 정도 사람들의 주위에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주위에 아무리 사기꾼의 얘기할 만한 사람 찾아봐도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범생이들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범생의 한계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조그만 회사로 내려와가지고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려는 사람, 저도 물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정말 좋은 학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옆에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.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온실 속에서 살아온 것들하는 거죠. 제가 본 세상은 온실 속의 화초들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2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. 물론 연봉도 50%는 커녕 더 깎이고요.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장비 개발하자는 소리가 사실은 아니고 뭐 장비 수리하러 다니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5분 뒤에 그 뽀록날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 참 먹고 살기 힘든 조그만 회사는 다 그렇더라고요. 정말 그때 인생의 그 참맛을 제가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. 아,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2년째 학교도 나와가지고 나이도 들었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 저는 연구 대상이더라고. 그런 것들이 우리 사장 옆에 있는 부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.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학교 공부가 이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. 인생 공부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 환경에서.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정말 이 세상은 넓고 별별 사람들도 많고 정말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. 그걸 느꼈어요. 정말 뼈저리게. 근데 그게 제가 대기업에 계속 있었더라면 제가 경험해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희 동료들 지금 뭐 삼성전자의 부사장, 임원 뭐 이럴 거 아닙니까? 뭐 현대차에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그때 내 친구들이 다 유학 가서 박사 따고 교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저희 과 출신의 절반 이상이 교수님이에요. 대화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학 그 과 동기 모임에 자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. 잘 안 맞게 되니까 할 얘기도 별로 없고요. 또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. 그런 환경에서 그만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 다른 면을 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것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그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넓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.
그리고 그걸 경험할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.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, 그런 환경에 딱 떨어져 놓으면 역시 학습력이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벤처기업들 잘 보시면은요, 그 사장님들이 공부 잘했던 분들이에요. 옛날에는 술 잘 마시고 뭐 뒷거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. 근데 지금 살아남은 뭐 아까 얘기한 NHN이나 휴맥스나 뭐 주성이나 잘 나가는 벤처기업들 보시면은요, 그분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학습력이 뛰어나고 지금도 책 들고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학습 능력으로 결부가 됩니다. 지금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? 살아남는 건데, 살아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학습 능력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적응할 기회도 없는 거고요. 학습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건 더 불행한 거죠. 그런 사람들이 환경이 또 바뀌어버리면,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들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교수님들이 만약에 교수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중에 몇 분이나 서바이벌 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저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물론 뭐 학습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또 거기서 다시 학습력을 발휘하시겠지만, 그런 적응 능력, 학습 능력이 정말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,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정말 조그만 회사에서 정말 잡다한 사람들하고 가졌던 잡다한 인생 경험,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정말로 그 의미 있는 인생 학습 기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코리아 레드 시스템의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, 그 회사가 무슨 라우터를 만들고 이런 전화기를 만들고 그런 회사겠습니까? 택도 없는 소리죠. 그 실리콘밸리에 그 굉장히 어려운, 아무나 핸들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닌, 정말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 겨우 뭐 그 매뉴얼 읽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뭐 그런 것들이나 저한테 기회가 오겠죠. 그렇게 열심히 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마진 남겨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저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? 그런 건 아니겠죠. 어쨌든 그런 그 굉장히 난해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 종잣돈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,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때 그 사업 환경이 어려웠었습니다. 지금은 이런 벤처 프로그램도 많고 벤처 기업가도 많고 창투사도 많고 굉장히 여건이 좋은 겁니다. 그때 당시에는 벤처란 말도 없었고요.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걸 지원해 준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.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.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떠밀려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. 그것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인 친구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밀려왔는데요. 그 제 창업 역사는 최근에 90년도 중반 후반에 벤처 열풍이 불면서 그 환경에서 시작한 벤처 기업가들하고는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저는 기술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. 시장에서 그 영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아마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회사가 나름대로 서바이벌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배우게 됐으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그 기술 개발해서 뭐 시장에 성공해서 쭉 나가는 그런 그 벤처 모델은 아니고요. 일단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내가 해야 팔 수 있는가, 그리고 얼마를 남겨야 내가 이 사무실 유지비가 나오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, 이런 원초적인 어떤 사업 모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반이 더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